유진그룹 본사 44층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회의실 내부의 인물들은 그 풍경을 감상할 여유가 없었다. 10여 명의 중역들이 긴 타원형 테이블에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강태준. 유진그룹의 총수이자 재계에서 얼음 심장이라 불리는 사나이. 그의 나이는 불과 30대 중반이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위압감은 노회한 재계 거물들조차 압도했다. 짙은 남색 맞춤 정장은 그의 빈틈없는 성격을 대변하는 듯했고 날카롭게 다듬어진 턱선과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동자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래서 M&A 팀의 결론은 불가라는 겁니까? 강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는 회의실의 온도를 몇 도는 더 떨어뜨렸다. 그의 시선이 M&A 팀장인 박 이사에게 향했다. 박 이사는 베테랑이었지만 그 시선 앞에서 마른 침을 삼키는 것을 숨기지 못했다. 총수님, 상대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배후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하다가는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오자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그것은 그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민병훈 회장을 지칭하는 은어였다.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 회의실에는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만 울렸다. 톡, 톡, 톡. 불규칙하면서도 신경을 긁는 그 소리는 참석자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위험이라. 박 이사 유진이 지금의 자리에 오른 것이 위험을 피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큰 키가 회의실을 압도하는 그림자를 드리웠다. 위험은 관리하는 것이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강할수록 짙어지는 법이죠. 그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는 순간 그들은 우리의 목을 물어뜯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M&A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얼음 같은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M&A 팀은 일주일 내로 인수 성공 전략을 다시 보고하세요. 필요한 자원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단 실패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그리고 박 이사 다시 한번 내 앞에서 불가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다면 그땐 유진의 문을 나갈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살얼음판 같던 회의가 끝났다. 이사들이 굳은 표정으로 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강태준은 넥타이를 미세하게 풀며 비서실장인 김진우를 불렀다. 김진우는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항상 한 걸음 뒤에 서 있는 유일하게 그의 속내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는 인물이었다. 민병훈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나? 태준이 창밖을 응시한 채 물었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주총회에서 반대 세력을 규합하려는 시도가 포착되었습니다. 아마도 재무이사 쪽 라인을 건드린 것 같습니다. 김진우가 간결하게 보고했다. 예상대로군. 태준이 차갑게 웃었다. 오늘 주총은 그들을 위한 무대가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자비로운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무대. 그는 정장 재킷을 여미며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잘 닦인 칼날처럼 단호하고 매서웠다. 유진그룹 본사 1층의 대형 오디토리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로 가득 찬 공간은 긴장감으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이 단상의 모습을 드러내자 수많은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그는 그 빛의 홍수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정해진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주주총회는 예상대로 흘러갔다. 몇몇 주주들이 재무 건전성과 최근의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의 배후에는 민병훈의 입김이 닿아 있었다. 그들은 강태준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어 이사회의 신임을 잃게 만들 작정이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인물이었다. 그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그는 정확한 데이터와 냉철한 논리로 상대방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고, 오히려 유진의 미래 비전을 더욱 확고하게 제시했다. 유진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는 도태될 뿐입니다. 저는 유진을 세계 정상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의 계획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주식을 매각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유진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선언에 장내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반대 의견을 내려던 주주들조차 그의 카리스마와 확신에 압도당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며 자신의 승리를 확인했다. 민병훈의 첫 번째 공격은 이렇게 완벽하게 막아냈다. 주주총회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강태준은 경호원들과 김진우 비서실장에게 둘러싸여 오디토리움을 빠져나왔다. 로비는 여전히 그를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려는 재계 인사들로 혼잡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가벼운 목례를 하며 인파를 헤치고 나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병훈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공격해올 것이다. 5년 전 자신이 그토록 처절하게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걸고 시작한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웅성거리는 인파 속을 뚫고 아주 작고 가냘픈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아저씨, 너무나도 이질적인 이 냉혹한 비즈니스의 전장에 어울리지 않는 맑은 목소리였다. 강태준은 반사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그의 경호원들이 즉시 주변을 경계했지만 태준은 그들을 손짓으로 제지했다. 그의 시선은 목소리가 들려온 곳을 향해 천천히 돌아갔다. 거기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녀만이 선명하게 보였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의 기억 속에 박제된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여자. 아니, 조금 달라져 있었다. 세월의 흔적이라기보다는 견뎌낸 시간의 무게가 그녀의 눈빛에 어려 있었다. 한서연, 자신이 5년 전 가장 잔인한 말로 심장을 도려내고 쫓아냈던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작은 아이가 있었다. 겁에 질린 듯한 큰 눈망울로 자신을 올려다보는 4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은 태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강태준의 뇌리가 하얗게 타들어갔다. 5년 전, 4살. 시간의 퍼즐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졌다. 그가 그녀를 밀어냈던 그 시기, 그 지독했던 겨울. 강태준의 전신이 통제할 수 없는 떨림에 휩싸였다. 한서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이곳에 오기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망설였을 것이다. 이 남자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지옥불에 뛰어드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었다. 그 모든 두려움을 억누른 채 절박함 하나만을 붙들고. 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한마디가 방가수였다. 강태준이 지난 5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얼음의 성벽. 그를 지탱하던 냉혹함과 이성이라는 갑옷.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유진의 총수 강태준이 아니었다. 주주총회를 압도하던 냉철한 CEO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한 남자였다. 그의 입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없는 신음이 터져 나왔다.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그를 가리려 했지만 태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 거대하고 단단하던 남자가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유진그룹 본사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두 손이 얼굴을 감쌌다. 휴, 그리고 그는 울었다. 아이처럼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억눌러 왔던 5년의 시간이, 후회가 고통이,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냉혹했던 CEO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모든 체면과 이성을 잃고 오열했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울음소리만이 그 거대한 공간을 가득 메웠다. 강태준의 오열은 유진그룹 본사 로비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냉혹하고 빈틈없는 남자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플래시 세례는 광란에 가까웠고 임원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 순간 강태준의 그림자처럼 서 있던 김진우 비서실장이 움직였다. 총수님. 김진우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태준의 머리 위를 덮으려 했지만 태준은 이미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다. 그는 얼굴을 감쌌던 손을 내렸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다시 얼음장 같은 이성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모두 비켜. 그의 목소리는 물에 잠겼다 나온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여전했다. 그는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준의 돌발적인 행동에 놀라 딸아이를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태준은 그녀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따라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김진우와 경호원들이 즉각적으로 그들 주변에 인간 장벽을 만들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총수님,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5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이 맞습니까? 저 아이는 혹시... 태준은 모든 소음을 무시한 채 오직 전용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었다. 44층 총수 집무실의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로비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집무실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거대한 서재와 미니멀한 가구들로 채워진 공간은 강태준 그 자신처럼 차갑고 권위적이었다. 그는 그제야 서연의 손목을 놓았다. 한서연은 딸아이 한지우를 품에 꼭 안은 채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지우는 아까의 소동에 놀랐는지 엄마의 목에 얼굴을 묻고 훌쩍이고 있었다. 엄마, 무서워. 저 아저씨 누구야? 아이의 속삭임이 태준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김 실장. 태준이 인터폰을 눌렀다. 지금 즉시 44층 전체를 폐쇄해. 허가받지 않은 인원은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여보내지 마. 그리고 오늘 로비에서 찍힌 모든 영상과 사진, 유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아. 필요하다면 언론사 사주에게 직접 전화하지. 알겠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집무실 중앙에 우뚝 서서 5년 만에 마주한 아내와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딸을 바라보았다. 감정의 폭풍이 휩쓸고 간 그의 얼굴은 다시 냉정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왜 돌아온 거지? 태준이 입을 열었다. 5년 전 그가 이혼 서류를 내밀며 퍼부었던 잔인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한서연, 당신이라는 존재는 내 야망의 거추장스러울 뿐이야. 이 돈 받고 내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져. 그 말들이 그녀를 얼마나 깊이 베었는지 그는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과 두려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야. 당신이 그리워서 혹은 5년 전 그날의 진실 따위가 궁금해서 온 것도 아니라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히고 태준의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 아이, 이름은 한지우야. 내 성을 따랐어. 그녀가 서류 가방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 몇 개를 꺼내 태준 앞에 테이블에 던졌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진단받은 지 6개월 됐어. 태준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흔들렸다. 급성 백혈병. 우리가 헤어진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 당신한테 알릴까도 생각했지만 당신은 나를 버렸잖아. 당신의 야망에 방해만 되는 존재였으니까. 서연은 울음을 참으려 애쓰며 말을 이어갔다. 지난 5년 악착같이 살았어. 당신 없는 곳에서 당신의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유 하나만 보고 버텼어. 그런데 하늘이 내 모든 걸 앗아가려 해. 그녀의 목소리가 결국 무너져 내렸다. 항암 치료 다 소용없었어. 골수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야. 서연은 태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쪽 친척들 모두 검사했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거야. 지유에게 아빠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기증자가 필요해서. 그녀는 아빠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그와 자신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태준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병원 로고가 찍힌 진단서에는 그가 알지도 못하는 의학 용어들과 함께 한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4살, 자신의 딸, 그리고 그녀는 지금 죽어가고 있었다. 5년 전 자신이 지키기 위해 밀어냈던 그들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그의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순간 과거의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5년 전 서늘한 바람이 불던 가을밤이었다. 민병훈 회장 유진그룹의 적대적 인수를 노리던 그림자가 그를 비밀스러운 장소로 불렀다. 강태준 총수. 민병훈은 늙은 여우처럼 웃고 있었다. 자네 요즘 아주 기세등등하더군. 하지만 말이야,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먼저 떨어지는 법이지. 특히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새는 말이야. 민병훈은 사진 한 장을 테이블에 던졌다. 그것은 서연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녀가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찍힌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아주 아름다운 부인이더군. 이렇게 순수한 사람은 이 더러운 재계 바닥에서 상처받기 쉽지. 안 그런가? 태준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간단해. 유진의 경영권 내게 넘겨. 그럼 자네 부인의 안전은 보장하지. 하지만 만약 내 제안을 거절한다면. 민병훈은 시가를 깊게 빨아들였다. 저렇게 예쁘게 웃는 얼굴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자네가 직접 확인하게 될 거야. 내가 그런 거 전문이거든. 헛가. 그날 밤 태준은 결심했다. 민병훈은 약속을 지키는 악마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려 할 것이다. 유진도 그리고 서연을 파괴하는 것도. 서연을 지킬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자신의 세계에서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태준은 서연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그는 일부러 가장 잔인한 말들을 골라 그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어. 당신 집안의 배경이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 당신은 쓸모 없어졌어. 이 돈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서연이 울부짖으며 떠나가던 날 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 그리고 그는 김진우를 불렀다. 한서연, 그녀가 서울을 떠나는 즉시 그림자처럼 붙어. 절대 그녀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마. 하지만 민병훈의 손이 닿지 않도록 먼발치에서 완벽하게 지켜. 이것은 내 개인적인 명령이다. 김진우는 그때 처음으로 태준의 눈물 아니 피눈물을 보았다. 태준은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어 서연을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는 지난 5년간 그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매일 밤 보고를 받으면서도
단 한 번도 그녀를 찾아가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임신 사실은 몰랐다. 서연이 너무나도 철저하게 자신을 숨겼기에 김진우의 감시망도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 현재 집무실. 태주는 진단서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결국 그의 무지 속에서 시들어가고 있었다. 계엄사, 밖에서. 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나왔다. 당장 여기서. 서연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병원에 가야. 아니. 태준이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지금 이 순간부로 당신과 아이는 이 건물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어. 그는 다시 인터폰을 눌렀다. 김 실장, 유진 메디컬 센터의 윤 원장.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오라고 해. 혈액 및 조직 적합성 검사 장비 전부 가지고. 태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닌 5년 전 민병훈을 마주했던 것보다 더 지독한 얼음 같은 분노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한서연, 당신은 5년 전 내 야망 때문에 버려졌다고 했지. 그가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은 그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다. 틀렸어. 당신은 내 야망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버린 거야. 그 사실을 민병훈이 알았기 때문에. 서연의 눈이 혼란으로 흔들렸다. 그게 무슨... 지금은 몰라도 돼. 태주는 소파에서 여전히 겁에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는 지우에게 시선을 옮겼다. 자신의 피를, 자신의 눈을 그리고 서연의 미소를 닮은 아이. 지금부터 전쟁이야. 5년 전에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게 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지독하게 낮아졌다. 이번에는 내 딸을 살리기 위해 그놈들을 전부 찢어 죽일 거니까. 강태준의 선언은 그 차가운 집무실의 공기를 얼음칼처럼 갈라놓았다. 5년 만에 듣는 그의 진심, 혹은 진심처럼 들리는 그 말에 한서연은 순간 호흡을 잊었다. 민병훈, 그 이름은 서연의 기억 속에도 존재했다. 유진을 위협하던 적대적 기업가. 하지만 그게 5년 전 자신들의 파견과 무슨 관련이란 말인가. 그녀가 혼란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집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유진 메디컬 센터의 원장인 윤형석과 의료팀이 들어섰다. 그들은 마치 이 순간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춘 채 신속하게 움직였다. 강태준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의 명령은 유진 제국 내에서 절대적이었다. 총수님, 윤 원장이 태준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즉시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그의 시선이 겁에 질린 지우와 창백한 서연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이내 프로페셔널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이곳은 감정을 드러낼 장소가 아니었다. 태주는 지우를 안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여기가 안전해. 그리고 가장 빨라. 그는 자신의 집무실이 아닌 44층 전체를 가리키는 듯 했다. 그는 윤화 원장에게 턱짓을 했다. 시작하지. 하지만 지우는 낯선 사람들과 날카로운 의료기기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싫어 주사 무서워 집에 가자. 아이는 서연의 품을 필사적으로 파고들었다. 서연은 아이를 달래며 태준을 원망스럽게 쏘아보았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다.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을 지휘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호령하는 사람이었지만 4살배기 아이의 울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다가가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그 거대한 몸을 천천히 굽혔다. 지유, 양. 그가 낯선 호칭을 입에 올렸다. 이건 아픈 게 아니야. 그냥 확인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과는 달리 어색하고 불편하게 갈라졌다.
그는 아이를 다루는 법을 몰랐다. 아이에게 전쟁이나 생존 같은 단어를 쓸 수는 없었다. 지유는 울음을 멈추고 붉어진 눈으로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저씨, 무서워. 아저씨 때문에 엄마가 울었잖아. 아이의 순진한 원망이 태준의 심장을 꿰뚫었다. 로비에서의 충격과 공포가 아이에게는 그렇게 기억된 것이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저씨, 무서워. 5년의 공백이 그가 아버지가 아닌 낯선 침입자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 어떤 비즈니스 실패보다 더 처참한 패배감이었다. 그가 유진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시간에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결국 서연이 나섰다. 지우야, 괜찮아. 이분들은 엄마 도와주러 오신 거야. 우리 지우 용감하게 할 수 있지. 이거 끝나면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녀는 아이를 달래는 동안 단 한 번도 태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태준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는 김진우 실장에게 눈짓했다. 여기서 검사할 수 없어. 아이가 불안해. 한다. 펜트하우스로 옮겨. 그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윤 원장, 의료팀 전원검사 장비 모두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동으로 이동시켜 10분 주지. 유진그룹 본사 건물의 최상층 100층에 위치한 펜트하우스는 강태준의 사적인 요새였다. 얼음 요새라는 별명처럼 그곳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이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접근이 가능했고 한강과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것은 감탄이 아닌 고독과 위압감이었다. 서연은 5년 전 결혼 생활 중에도 이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들의 신혼집은 이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강태준이 총수가 된 이후 오직 그 자신만을 위해 만든 공간이었다. 미니멀하지만 최고급 자재로 마감된 내부는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 가득했다. 따뜻한 집이라기보다는 잘 설계된 전시장 혹은 감옥 같았다. 이곳이 당신이 사는 곳이야. 서연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곳의 공기는 44층 집무실보다 더 차가웠다. 지유와 당신은 게스트동을 사용하게 될 거야. 의료팀이 그쪽에 상주할 거고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태준은 그녀의 감상적인 질문에 사실관계로만 답했다. 펜트하우스의 게스트동은 본체와 구름다리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독립된 건물이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작은 병원을 옮겨놓은 듯했다. 의료팀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지우는 이 새로운 환경에 잠시 울음을 잊은 듯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태준은 망설임 없이 팔을 걷어 체혈을 마쳤다. 지우는 서연의 품에 안겨 결국 울음을 터뜨렸지만 윤 원장의 능숙한 손놀림으로 검사는 금방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뿐이었다. 결과는 얼마나 걸리지? 태준이 윤 원장에게 물었다. 긴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직 적합성 검사 HLA는 시간이 걸리지만 기본적인 혈액 매칭은 4시간 이내에 윤곽이 나올 겁니다. 윤 원장은 말을 아꼈다. 그 역시 이 상황의 무게를 절감하고 있었다. 의료팀이 분주하게 검체를 옮기고 지우는 긴장이 풀렸는지 서연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서연은 헬쑥해진 딸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태준은 그 모습을 멀찍이 서서 바라보았다. 그들 세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이 존재했다. 민병훈, 그 사람이 정말 5년 전 그 일과 관련이 있어 서연이 잠든 아이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히며 물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자신이 지난 5년간 품어온 원망의 대상이 어쩌면 강태준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혼란스러운 희망 혹은 더 큰 절망을 마주해야 했다. 태준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유진, 그리고 당신까지.
그의 목소리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내가 당신을 밀어내지 않았다면 민병훈은 당신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그는 그런 인간이야. 상대방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 부서뜨리고 그걸 즐기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그놈이 알아챘어.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래서 나한테 그런 잔인한 말들을 일부러 그랬어야 했어. 태준이 돌아섰다. 그의 눈은 5년 전 그날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통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당신이 내게서 완벽하게 돌아서서 내게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게 만들어야 했어.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었으니까. 그는 지난 5년간 김진우를 통해 그녀의 삶을 멀리서 지켜봤다는 사실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서연은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5년 동안 그녀를 지탱해온 것은 강태준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연극이었다니. 그렇다면 자신의 5년은 지우와 함께 숨어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때 태준의 손에 들린 비즈니스용 단말기가 낮게 진동했다. 김진우 실장의 긴급 보고였다. 태준이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총수님, 로비에 소동이 막을 수 없는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민병훈 회장 측에서 손을 쓴 것 같습니다.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유진 총수 사생활 문란 및 혼외자 의혹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습니다. 태준은 이를 갈았다. 예상했던 바야.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 회장 측에서 유진 메디컬 센터와 우리가 접촉한 모든 병원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지우 양의 병원 기록을 찾고 있습니다. 태준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민병훈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도 가장 빠르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는 지우의 존재를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확인하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서연과 잠든 지우를 바라보았다. 5년 전에는 그녀를 도망치게 했지만 이젠 아니다. 지우가 아팠다. 도망칠 곳도 시간도 없었다. 이 얼음 요새 안에서 싸워야 했다. 그는 서재로 통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김진우 실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 요새 공기보다 더 차갑고 단단했다. 김 실장, 지금 즉시 독사과 프로토콜을 가동한다. 김진우 실장은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켰다. 총수님, 독사과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겁니다. 민병훈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도 끝입니다. 알아. 태준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연과 5년 전 유일하게 함께 찍었던 작은 사진 액자를 움켜쥐었다. 민병훈은 뱀이 아니야. 사과나무에 숨어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독충이지. 5년 동안 그놈이 유진에 심어놓은 벌레들을 모두 태워버릴 때가 됐어. 그는 김진우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유진의 모든 보안팀을 펜트하우스로 집결시켜. 의료팀 외에는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이 요새에 접근할 수 없어. 그리고 윤 원장에게 전해. 검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나에게만 단독으로 보고하라고. 전화를 끊은 태준은 한동안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유진의 총수일 뿐만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싸워야 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가 지난 5년간 준비해온 그 어떤 비즈니스 전쟁보다도 훨씬 더 잔혹할 터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가 얼음 요새로 변모하고 있을 무렵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한적한 한옥 저택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옷들이 유비에이션이 내려앉고 있었다. 유진 타워의 현대적인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이곳은 수백 년 된 소나무와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석으로 둘러싸인 고고하지만 위압적인 공간이었다. 이곳은 그림자라 불리는 남자 K파이낸시얼의 민병훈 회장의 개인 거처이자 비밀 아지트였다. 그는 묵직한 흙단으로 만든 서안 앞에 정좌하고 앉아 벼루에 먹을 갈고 있었다. 방 안에는 값비싼 침향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지만
그 향기조차 민병훈이 풍기는 노회한 권력의 냄새를 덮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게 전부인가? 민병훈이 붓을 들지 않은 채 앞에 선 그림자 같은 수행비서 최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쇠하지 않았고 오히려 잘 벼린 칼날처럼 상대방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최 실장은 땀이 밴 손을 바지 옆 재봉선에 닦아내며 보고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 유진의 강태준 총수가 주주총회 직후 로비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실신에 가깝게 무너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으나 유진 측의 전방위적인 방어로 인해 대부분의 사진과 영상은 유출 직전에 차단되었습니다. 민병훈의 입꼬리가 비웃음으로 살짝 올라갔다. 차단이라 재빠르군 강태준. 하지만 불을 냈으면 연기는 남는 법이지. 그는 5년 전을 떠올렸다. 갓 총수 자리에 올라 기세등등하던 눈에 가시 갔던 젊은 녀석. 그 녀석의 유일한 약점을 찾아내 쥐고 흔들었던 그 순간을 5년 전 민병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그놈의 심장을 꺾어놨다고 생각했는데 그 순진에 빠진 아내 녀석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을 때 그놈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왕좌를 택했지. 그는 자신이 강태준을 냉혹한 CEO로 완성시켰다고 자부했다. 감정이란 사치를 버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놈이 고작 5년 만에 나타난 전처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너졌다고. 민병훈은 붓을 들어 화선지에 점 하나를 찍었다. 먹물이 번져나갔다. 그림이 맞지 않아. 강태준은 그런 실수를 할 놈이 아니야. 내가 아는 한 그는 최 실장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늙은 맹수의 그것이었다. 뭔가 빠졌어. 연기는 보이는데 불의 실체가 보이지 않아. 유진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고작 전처와의 재회는 아닐 게다. 다시 파.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최 실장은 이미 준비해온 다음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그래서 저희가 유진의 방어망을 뚫고 현장에 있던 저희 쪽 사람에게서 직접 확보한 영상이 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습니다만 그가 태블릿 PC를 민병훈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영상은 짧고 혼란스러웠다. 수많은 인파 속 강태준이 무너지는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한서연, 그 여자가 맞군. 민병훈이 턱을 쓰다듬었다. 5년 동안 쥐 죽은 듯이 숨어 살던 년이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그는 영상을 확대했다. 한서연의 품에 안겨있는 작고 흐릿한 형체. 이건 모지 가방인가? 민병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최 실장이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아이였습니다. 아이. 민병훈의 손이 멈칫했다. 붓끝에서 먹물이 떨어져 화선지를 더럽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대략 4살에서 5살 정도로 보인다고 합니다. 순간 민병훈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침향이 사라지고 시간 자체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4살. 5년 전 이혼. 민병훈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섬뜩한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하여. 민병훈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5년 전 4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하하. 하하. 하하하하. 서재를 울리는 광기 어린 웃음소리에 최 실장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강태준. 이 천하의 멍청한 놈. 자기가 뭘 버렸는지도 모르고 5년 동안 왕노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민병훈은 웃음을 멈추고 태블릿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탐욕과 잔인한 환희로 번뜩였다. 그는 5년 전 강태준의 사랑이라는 약점을 쥐고 흔들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그 약점을 스스로 도려냈다.
하지만 이제 그 약점은 비교도 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돌아왔다. 핏줄이라. 민병훈이 중얼거렸다. 유진의 후계자. 강태준 그놈이 유일하게 가지지 못했던 내가 5년 전에 빼앗았던 그 미래가 저런 모습으로 나타났군. 그는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생각했다. 강태준을 감정 없는 괴물로 만들고 유진을 서서히 좀먹어 들어갔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저항했다. 독사과 프로토콜의 낌새를 눈치챈 것도 최근이었다. 강태준이 자신을 향한 방역의 칼을 갈고 있었음을. 강태준이 무너진 이유가 있었어. 그놈도 이제야 알게 된 게지. 자신의 아이라는 것을. 민병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붓을 들 생각이 없었다. 화선지 대신 유진이라는 거대한 캔버스에 피를 칠할 시간이었다. 초회 실장.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흥분은 가라앉았지만 그 대신 뱀의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강태준이 로비에서 무너진 직후 유진 메디컬 센터의 윤형석 원장이 총수 집무실로 긴급 호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4층 전체와 100층 펜트하우스가 완벽하게 봉쇄되었습니다. 봉쇄라 그 아이를 숨긴 개로군. 민병훈이 차갑게 웃었다. 유진의 모든 병원 그리고 국내의 모든 대형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 한서연 그리고 한지우라는 이름 혹은 그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 병명 특히 혈액 관련 질병 샅샅이 뒤져. 최 실장이 물었다. 병원 기록을 뒤지는 것은 불법. 멍청한 놈 민병훈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합법 불법을 따질 때인가. 강태준이 그 아이를 펜트하우스에 숨겼다는 건 둘 중 하나야. 세상에 공개하기 싫거나 아니면 공개할 수 없을 만큼 위급하거나. 그의 눈이 번뜩였다. 만약 그 아이가 아프다면 강태준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병원 원장을 부른 이유가 그것이라면 민병훈은 완벽한 시나리오를 떠올렸다. 강태준의 유일한 약점. 그가 5년 만에 되찾은 혹은 존재조차 몰랐던 그의 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만약 죽어가고 있다면 이건 약점이 아니야. 이건 신이 나에게 주신 완벽한 무기다. 민병훈은 창밖의 어두운 정원을 바라보았다. 강태준이 5년 동안 쌓아 올린 그 얼음성을 그놈의 핏줄을 이용해 안에서부터 무너뜨릴 것이다. 초회 실장, 즉시 재무팀을 동원해 유진의 주가를 흔들 준비를 해. 그리고 언론사에 흘려. 강태준이 숨겨둔 혼외자가 나타났다고. 아니, 그보다 더 자극적인 걸로. 하지만 아까 차단되었다고. 그러니 더더욱 불을 지펴야지. 민병훈이 포효했다. 유진이 막을수록 대중은 더 궁금해하는 법이야. 강태준이 무너진 그 순간의 이미지가 그의 리더십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제부터 내가 직접 보여줄 참이다. 그는 다시 서한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새로운 화선지를 깔았다. 그리고 부세먹을 듬뿍 묻혀 단 하나의 글자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미에 멸망할 멸. 5년 전에는 내 놈의 사랑을 짓밟았지만 이번에는 내 놈의 희망을 짓밟아 주마 강태준.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얼음 요새에는 지옥 같은 정적이 흘렀다. 시간은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지만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윤형석 원장은 잠들지 못했다. 수십억짜리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은 잠든 한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출 뿐이었다. 윤 원장은 게스트동 거실에 급조된 임시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지우는 간신히 잠들었지만 미열이 떨어지지 않아 간호 인력이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태준은 본체의 서재에서 한서연은 지우의 침대 곁에서. 그들은 물리적으로 가까웠지만 심리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모두가 기다리는 것은 단 하나, 조직 적합성 검사 결과였다. 강태준의 독사과
프로토콜이 가동되고 유진의 정보팀이 민병훈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동안 이 요새안의 시간은 오직 그 검사 결과를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 3시, 마침내 윤 원장의 단말기가 낮게 울렸다. 그는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태준의 서재를 찾았다. 강태준은 밤새 셔츠도 갈아입지 못한 채 유진 본사 로비의 CCTV 영상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다. 자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을 수십 번이고 다시 재생하고 있었다. 총수님. 윤 원장의 목소리에 강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 원장은 태블릿을 그에게 내밀었다. 그는 태준의 명령대로 다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에게 첫 번째 보고를 올리는 것이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 어떤 수조 원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때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 들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와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마지막 줄, HLA, 유전자형 일치율 100%. 이건 기적입니다, 총수님. 윤 원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형제 자매 간에도 이렇게 완벽하게 일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지유 양의 몸은 총수님의 골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겁니다.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순간 강태준의 심장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하나가 치워진 듯했다.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희망. 5년 만에 처음으로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절박하고도 뜨거운 희망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유진 메디컬 본원에 연락해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팀을 꾸려 오늘 당장, 아니 24시간 내로 수술실을 준비시켜.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명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윤 원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기쁨이 아니라 더 깊은 절망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총수님, 그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돈이 문제인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유진 재단의 모든 돈을. 돈이 아닙니다, 총수님. 윤 원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바로 30분 전 유진 메디컬 본원장 황 원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서운 소리야. 태준의 낯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본원의 VIP 병동 전체가 갑작스러운 긴급 방역 및 시설 점검을 이유로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뭐라고? 황 원장 말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특정 감사팀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최근 불거진 유진 총수 혼외자 의혹과 관련하여 유진 메디컬 센터가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준비하고 있다는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요. 강태준의 주먹이 책상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올 것이 왔다. 민병훈, 그 노예한 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교활하게 움직였다. 그는 유진이 소유한 병원조차 마음대로 쓰지 못하도록 국가 권력이라는 합법적인 칼을 휘두른 것이다. 황 원장은 적어도 일주일 길게는 한 달까지 수술 스케줄을 잡을 수 없다고. 일주일. 태준의 목소리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렸다. 지유의 상태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나 바로 그때였다. 서재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진우 실장이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 침착하던 김 실장이 프로토콜을 어기고 뛰어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악의 사태를 의미했다. 총수님, 국세청입니다. 유진. 본사와 이곳 펜트하우스까지 특별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결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새벽 4시였다. 이 시간에 세무조사라니. 그놈들 법도 없나. 민병훈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 같습니다. 검찰과 국세청 내에 자기 라인을 총동원했습니다. 김진우가 숨을 고르며 보고했다. 그들의 목표는 회사가 아닙니다. 총수님, 개인입니다. 역외 탈세 비자금 조성, 모든 죄목을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태주는 이미 결론을 예상하고 있었다. 방금 총수님의 모든 개인 자산과 은행 계좌가 전면 동결되었습니다. 얼음 요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절망의 정적이었다. 민병훈의 공격은 완벽한 협공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병원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봉쇄했다. 두 번째 공격은 돈이라는 현실적인 수단을 차단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딸과 100% 일치하는 기증자였지만 그 딸을 수술할 병원도 그 수술을 집행할 돈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그는 유진의 총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털터리 아빠에 불과했다. 태준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것이 그가 준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군. 태준 씨, 그들의 대화를 들은 것인지 서연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재로 달려왔다. 그녀의 눈에는 태준에 대한 원망도 5년 전의 상처도 없었다. 오직 공포만이 가득했다. 지유가 이상해. 모두가 게스트동으로 달려갔다. 지유의 침대 곁에 있던 의료 모니터가 날카로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아이의 천이 40도를 넘어서고 있었고 작은 몸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폐혈증 쇼크 전조입니다. 윤 원장이 소리쳤다. 항암 치료로 면역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감염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원장님. 태준 씨. 서연이 태준의 팔을 붙잡고 무너져 내렸다. 당신, 뭐라도 해봐, 당신. 유진 총수잖아. 뭐든지 할 수 있다며. 우리 지우 좀 살려줘, 제발. 그녀의 절규가 펜트하우스를 울렸다. 강태준은 자신의 팔을 붙잡고 오열하는 서연과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는 딸, 그리고 자신의 동결된 계좌와 봉쇄된 병원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민병훈은 그를 완벽하게 체크메이트 상태로 몰아넣었다. 모든 것이 멈췄다. 윤 원장은 응급처치를 하면서도 절망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 펜트하우스의 의료 장비로는 응급처치가 한계였다. 당장 무균 수술실로 옮겨 골수 이식과 동시에 강력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해야 했다. 강태준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절망이나 분노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하고 차가운 결단만이 번뜩였다. 그는 5년 전 서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냈던 그날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윤 원장.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네, 총수님. 수술 여기서 한다. 네, 하지만 총수님, 여긴 수술실이 아닙니다. 무균 시설도, 장비도. 그럼 만들어. 강태준이 윤 원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섰다. 12시간, 아니 8시간 주지. 그는 김진우 실장을 돌아보았다. 김 실장, 국세청 놈들이 로비에 있지. 그놈들 눈을 피해. 유진 메디컬 본원의 이동식 무균 수술 모듈. 당장 헬기로 공수해와. 김 실장의 눈이 커졌다. 총수님, 그건 불법입니다. 국세청이. 불법. 태준이 비릿하게 웃었다. 민병훈이 법으로 날 죽이려 하는데 나도 법을 지켜야 하나. 그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면 나는 불가능한 전쟁으로 답해주지.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태준의 광기 어린 혹은 절박한 결단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김 실장, 자산 동결은 개인 자산에 한한 거겠지. 태준이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다. 수십억을 호가하는 파텍 필립 한정판이었다. 그는 그것을 김 실장에게 던졌다. 이 시계, 그리고 내 서재에 있는 모든 미술품. 당장 현금화해. 독사과 라인을 통해. 암시장에 팔아도 좋아. 그 돈으로 용병을 사. 용병 말씀이십니까? 윤 원장이 수술을 준비하는 동안 병원과 돈을 막고 있는 놈들을 치워야 하니까. 강태준은 더 이상 유진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가장 원초적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얼음 요새에 지독한 정적을 깨부수는 망치 소리 같았다. 수술, 여기서 한다. 그 말에 윤영석 원장과 김진우 실장 그리고 한서영까지 모두의 호흡이 멎었다. 펜트하우스에서 골수 이식 수술을 하겠다는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심장 수술을 하겠다는 말과 같았다. 윤 원장이 먼저 정신을 차렸다. 총수님,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술이 아닙니다. 완벽한 무균 환경이. 그럼 만들라고 했을 텐데. 강태준이 윤 원장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타협이나 절망을 담고 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결의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광기 어린 이성만이 번뜩였다. 그는 김진우 실장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은 이미 태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단말기를 조작하고 있었다. 김 실장, 오메가 플랜을 가동한다. 지금부터. 독사과가 민병훈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내부의 적을 색출하기 위한 방어적 정보전이었다면 오메가 플랜은 강태준이 유진의 왕좌를 차지하기 전 밑바닥에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구축해둔 최후의 공격 수단이었다. 오메가 말씀이십니까? 김진우조차 순간 당황했다. 그것은 유진그룹의 합법적인 시스템과는 완전히 분리된 강태준 개인의 지하 네트워크였다. 총수님, 그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아닌 총수님 개인의 어둠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빛과 어둠이 무슨 소용이지? 태준이 으르렁거렸다. 민병훈이 법의 이름으로 내 딸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법 밖에서 내 딸을 살릴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나의 전쟁이다. 그의 선언에 펜트하우스는 거대한 전쟁 지휘소로 변모했다. 윤 원장, 태준이 외쳤다. 당신은 의사야.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게스트동 거실 전체를 수술실로 개조해. 유진 메디컬의 이동식 무균 모듈 당장 헬기로 공수해. 하지만 국세청이 그건 김 실장이 해결할 거야. 태준은 김진우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개인 자산은 동결됐지만 오메가의 자산은 건드리지 못했을 거다. 내 시계, 내 차, 내 서재의 그림들. 그 모든 건 위장막일 뿐이야. 진짜 내 돈은 다른 곳에 있지. 강태준은 지난 5년간 민병훈의 공격을 예상하고 자신의 자산을 수백 개의 조각으로 쪼개어 세계 각지의 안전가옥과 암시장, 그리고 추적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해 두었다. 그것이 바로 오메가 플랜의 자금줄이었다. 김 실장, 용병들을 고용해.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용병 말씀이십니까? 김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국세청 놈들이 1층 로비와 100층 엘리베이터 홀을 막고 있다. 그들이 공무집행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그 방패를 뚫을 창이 필요해.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유진의 공식 보안팀이 아니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들로.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린 눈으로 자신과 지우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한서연, 당신은 지금 지옥의 한가운데 서 있어. 날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지우를 살리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믿어.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5년 전 자신을 버렸던 냉혹한 남자는 없었다. 로비에서 오열하던 무너진 남자도 없었다. 지금 그녀의 앞에는 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악마가 되려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김진우 실장은 펜트하우스의 가장 깊숙한 곳 강태준의 개인 통제실로 사라졌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켜지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강태준의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가 가진 파텍 필립 시계와 서재의 미술품들은 사실상 오메가 네트워크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에 불과했다. 자산 현금화, 코드 오메가 제로,
목표 이동식 무균 모듈 확보 및 100층 옥상 확보. 가용 인력 고스트 팀. 김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다. 동시에 게스트동에서는 윤 원장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팀에게 소리쳤다. 당장 거실의 모든 가구를 치워 비상전력 시스템을 수술실 모드로 전환한다. 헤파 필터 20대를 직렬로 연결해 공기 중에 먼지 하나까지 태워버릴 기세로 의료팀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유진 메디컬의 최고 엘리트들이었고 그들의 총수인 강태준이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술이 아니라 유진의 명운을 건 전투였다. 한서연은 잠든 지우의 곁을 지켰다. 의료팀이 지우의 몸에 각종 모니터링 장치를 부착하고 응급처치를 이어가는 동안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동이 트기 시작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 서연이 입을 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5년 전 그 사람이 정말 당신 맞아. 태준은 돌아보지 않았다. 5년 전의 나는 반쪽짜리였지. 그의 목소리가 유리에 부딪혀 낮게 울렸다. 총수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야 했던 겁쟁이. 하지만 지금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 안의 불꽃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금은 아니야. 민병훈은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지만 오히려 내게 모든 것을 되찾아 주었어. 내가 싸워야 할 이유, 그리고 내가 지켜야 할 존재를. 그가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잠든 지우의 작은 손을 자신의 거대한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태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지우 아버지야. 그 이름 하나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지옥의 악마들과도 기꺼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그때였다. 100층 엘리베이터 홀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여십시오. 강총수, 이건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국세청 조사관들이 강화유리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강태준은 인터폰을 눌렀다. 내 딸이 죽어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지독한 슬픔과 냉정함이 섞여 있었다. 당신들 뒤에 민병훈이 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당신들이 방해한다면. 그의 목소리가 귓속말처럼 낮아졌다. 당신들은 오늘 민병훈의 개로 죽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인간 이하의 것으로 죽게 될 거야. 선택해. 그 살기에 엘리베이터 홀의 소음이 순간 멎었다. 구구구궁. 바로 그 순간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를 뒤흔들었다. 새벽 하늘을 가르며 유진의 로고가 아닌 검은색으로 도장된 거대한 수송 헬기 한 대가 펜트하우스 옥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총수님. 김진우가 통제실에서 달려나왔다. 헬기가 접근합니다. 고스트팀이 옥상 확보를 완료했습니다. 헬기 하부에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유진 메디컬의 최첨단 이동식 무균 수술 모듈이 매달려 있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당황하여 옥상으로 통하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그들 앞에는 이미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유진 직원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낯선 사내들이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들은 고스트팀 강태준의 오메가 플랜이 고용한 첫 번째 용병들이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고스트팀의 리더가 조사관들을 향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지금부터 긴급 의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접근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희의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강태준은 창밖으로 자신의 딸을 살릴 희망이 헬기에 매달려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펜트하우스 100층의 거실은 더 이상 강태준의 고독한 왕국이 아니었다. 그곳은 전쟁터의 야전 병원으로 변해 있었다.
칠흑 같은 헬기에서 내려진 이동식 무균 모듈 MCR-2 고스트 팀에 의해 거대한 통유리 창을 통해 마치 정교한 퍼즐 조각처럼 내부로 옮겨지고 있었다. 크레인까지 동원된 이 위험천만한 작업은 강태준의 자본과 결단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광경이었다. 거실에 값비싼 이탈리아제 소파와 페르시아 카펫은 무자비하게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성의 구조물들이 들어찼다. 윤형석 원장과 그의 의료팀은 방진복을 입은 채 이 불가능한 수술실을 조립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모든 것이 강태준의 광기 어린 명령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 땀방울이 마스크 안으로 흘러내렸지만 닦을 시간조차 없었다. 강태준은 그 혼돈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는 방패였다. 밖으로는 국세청 조사관들의 고성과 미디어의 압박을 안으로는 딸의 위태로운 생명을 막아내는 방패. 그는 자신의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무거운 산소 탱크를 옮기는 의료팀을 말없이 돕고 있었다. 유진의 총수라는 지위는 이 순간 아무 의미가 없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것을 망연자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증오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문자 그대로 하늘을 뜯어고치고 있었다. 그녀의 5년간의 원망과 눈앞의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나도 커서 그녀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오직 지유를 위해. 그때 거실 한쪽에 켜져 있던 거대한 월마운트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다. 로비에서 대기하던 기자들이 유진의 정보 통제를 뚫고 첫 번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한 것이다. 민병훈이 뿌린 돈과 압력이 마침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앵커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했다. 유진그룹 강태준 총수의 추악한 스캔들이라고. 유진그룹 강태준 총수가 오늘 주주총회 직후 5년 전 이혼한 전처와 숨겨둔 4살배기 딸로 추정되는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이후 강 총수는 이들을 펜트하우스에 사실상 감금하고 현재 불법 자금 은닉 및 탈세 혐의로 출동한 국세청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앵커의 멘트는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강태준의 이미지를 난도질했다. 화면은 강태준이 로비에서 무너지는 흐릿한 사진과 펜트하우스로 진입하려는 국세청 조사관들의 모습을 교차로 비췄다. 냉혹한 CEO의 눈물 그 뒤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이라는 자극적인 자막이 화면을 뒤덮었다. 재계는 강 총수가 자신의 치부를 덮기 위해 유진의 공권력까지 사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며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세상은 강태준을 아이를 숨기고 감금한 파렴치 안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민병훈이 조종하는 언론은 그를 완벽한 악당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은 정확히 그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보고 있었다. 그는 아이를 감금한 것이 아니라 이 요새 밖에 악마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다. 그는 치부를 덮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다. 세상의 비난과 눈앞의 진실이 거대한 괴리를 일으켰다. 바로 그때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졌다. 내 야망에 당신은 거추장스러울 뿐이야. 그토록 잔인했던 말, 그건 연기였다. 자신을 민병훈이라는 존재로부터 바로 지금 TV에서 자신들을 공격하는 저 거대한 어둠으로부터 밀어내기 위한 피를 토하는 거짓말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5년 동안의 원망이 그에 대한 미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다.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한 남자에 대한 처절한 미안함과 그리고 다시 시작된 두려움이었다. 이 거대한 적을 상대로 그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서연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때 강태준은 방패로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는 TV 화면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민병훈, 마음껏 짖어라. 내 놈의 목줄을 끊어줄 칼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 그의 시선은 서재의 닫힌 문으로 향했다. 그곳은
칼의 영역이었다. 반면 강태준의 서재, 즉 오메가 플랜의 지휘 통제실에서는 차가운 방역이 시작되고 있었다. 김진우 비서실장은 방패가 시간을 버는 동안 날카로운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다. 그의 앞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민병훈의 제국을 구성하는 인물들의 데이터를 띄워놓고 있었다. 민병훈은 혼자가 아니다. 그의 힘은 그가 거미줄처럼 엮어놓은 정재계의 부채에서 나온다. 강태준의 지시는 명확했다. 머리를 치지 마라. 놈은 더 교활하게 빠져나갈 것이다. 그가 딛고 선 다리들을 하나씩 전부 잘라버려. 김진우는 고스트 팀의 정보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류했다. 민병훈의 오른팔인 최 실장이 아니었다. 첫 번째 타깃은 민병훈에게 충성하며 유진을 공격하는 데 동조한 서울중앙지검의 부장검사 오모 씨 그리고 여당의 중진의원 박모 씨였다. 그들은 민병훈의 법적 정치적 방패막이었다. 김진우는 암호화된 통신망을 통해 오 부장검사의 사소한 부동산 투기 자료와 아내 명의의 위장 전입 증거를 유진과 적대적인 관계의 언론사에 흘렸다. 민병훈 측 언론이 아니라 그들의 경쟁사였다. 불이 붙기 가장 좋은 곳이었다. 동시에 박 의원의 아들이 연루된 작은 입시 비리 의혹과 병역 특례 자료를 야당의 저격수 의원실로 보냈다. 그것들은 민병훈의 거대한 비리에 비하면 아주 사소하고 그래서 더 치명적인 실수들이었다. 대중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먹잇감이었다. 이것은 전면전이 아니었다. 혼란약이었다. 민병훈의 우군들이 갑자기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정신이 팔리게 만드는 것. 강태준을 공격하라고 쥐어준 칼을 자신들의 방패로 쓰게 만드는 것. 그것이 오메가 플랜의 1단계, 즉 혼란이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차에 30분이 지나지 않아 오 부장검사와 박 의원에게서 민병훈 회장에게 다급한 전화가 가기 시작했다. 회장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갑자기 왜 내 자료가 유진을 건드린 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빠져야겠습니다. 민병훈의 전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가 유진을 공격하기 위해 동원했던 창들이 순식간에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패로 변해버렸다. 민병훈은 이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지만 아직 그에게는 가장 강력한 카드인 국세청이 남아있었다. 쿵쿵쿵.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문을 국세청 조사관들이 격렬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헬기 소동과 내부의 분주함, 그리고 언론 보도까지 터지자 그들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장 팀장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다. 강태준 씨, 마지막 경고입니다. 지금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특수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이건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조사관들 뒤로 용접기와 절단기를 든 특수요원들이 보였다. 조사관들 앞을 고스트팀이 막아섰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그들은 얼굴조차 드러내지 않았다. 안쪽은 현재 응급의료 상황입니다. 강제 진입 시 환자의 생명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셔야 할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 하지만 강태준은 그 소동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막 조립이 완료된 무균수술 모듈의 문을 바라보았다. 거실 한가운데에 거대한 흰색 큐브가 생겨난 것 같았다. 윤 원장이 그에게 다가와 땀으로 젖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총수님, 준비됐습니다. 기적입니다만 해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하지만 지유 양의 상태가 바이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수혈과 이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합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팔을 걷어붙였다. 5년 전 서연을 지키기 위해 도련했던 심장. 이제는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골수를 내어줄 시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문 밖에 아비규환을 등진 채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만에 되찾은 믿음의 눈물이었다. 서연아. 그가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지유, 내가 살릴게. 그는 방패이자 동시에 희생이었다. 강태준은 무균 모듈의 에어샤워 룸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이동식 무균 모듈, MCR의 문이 닫히자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밖에서는 국세청 조사관들의 고함과 문을 부수려는 굉음이 울려 퍼졌지만 MCR 내부는 오직 쉬익하는 공기 정화 장치에 양압 소리만이 가득했다. 이곳은 폭풍의 눈 가장 고요하고도 가장 치열한 전장이었다. 강태준은 수술대 위에 딸 한지우는 바로 옆에 작은 수술대 위에 누웠다. 얇은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생명을 나누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강태준은 전신 마취가 아닌 국소 마취 상태였다. 그는 모든 것을 느끼고 모든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것은 그가 아버지로서 치르는 첫 번째 의무였다. 윤영석 원장이 그의 곁에 섰다. 총수님, 지금부터 후장골 골반뼈에서 골수를 채취합니다. 통증이 상당할 겁니다.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 윤 원장의 목소리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경외와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금 유진의 총수가 아닌 한 아버지를 마주하고 있었다. 시작해. 강태준의 목소리는 땀에 젖어 있었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그는 유리 너머로 마취에 깊이 잠긴 지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5년, 그가 존재조차 몰랐던 시간.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 지금의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굵고 차가운 바늘이 그의 피부를 뚫고 뼈를 향해 들어오는 감각이 느껴졌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차가운 금속이 그의 뼈를 긁어내는 감각. 그가 지난 5년간 냉혹한 CEO로 살아오며 견뎌냈던 그 어떤 정신적 고통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날카로운 통증이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떼지 않았다. 지유의 얼굴에서 아빠가 여기 있다. MCR 밖 거실은 또 다른 전쟁터였다. 한서연은 차가운 유리벽에 이마를 기댄 채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남편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딸이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쾅쾅쾅 펜트하우스의 강화 유리로 만든 현관문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 국세청 조사관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민병훈의 라인이었던 오 부장검사와 박 의원이 김진우가 터뜨린 스캔들로 인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현장 지휘관은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강태준의 쇼라고 판단했다. 강제 진입한다. 유진 총수가 공권력을 무시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전원 진입 지휘관이었던 서울지검에서 파견된 한성훈 검사 민병훈의 라인이 아닌 원칙주의자가 소리쳤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조작된 스캔들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쾅! 마침내 펜트하우스의 문이 부서져 내렸다. 방탄복과 헬멧으로 무장한 조사관들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즉시 서재와 침실로 흩어지려 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검은 전술복을 입은 고스트팀이 유령처럼 막아섰다. 그들은 무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인간 벽 그 자체였다. 멈춰라. 우리는 국세청이다. 당신들은 누구야?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 한성훈 검사가 소리치며 그들에게 총구를 겨누었다. 유진의 고스트팀은 그저 묵묵히 그들의 앞을 막아설 뿐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임무는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바로 그때 서재에서 김진우 실장이 걸어 나왔다. 그는 고스트팀을 손짓으로 물리고 한성훈 검사 앞으로 당당히 걸어갔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 하나가 들려 있었다.
한성훈 검사님, 유진그룹 비서실장 김진우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김 실장, 지금 이게 무슨 짓이지? 당장 강태준 총수를 조용히 하시죠, 검사님. 김진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검사님의 눈으로 저것부터 확인하시죠. 그가 거실 한가운데 그 거대한 흰색 큐브를 가리켰다. 한성훈 검사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거실의 절반을 차지한 거대한 흰색 큐브, 이동식 무균 모듈 MCR, 그리고 그 투명한 벽 너머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과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강태준과 작은 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수많은 링거와 모니터가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한 검사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낮췄다. 그가 상상했던 증거인멸이나 혼외자 감금과는 전혀 다른 지극히 절박하고 처절한 광경이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된 정보를 받았음을 직감했다. 말 그대로입니다, 검사님. 김진우가 태블릿을 켰다. 한지우 만 4세,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 오늘이 고비였습니다. 화면에는 지우의 진단서와 병원 기록이 떠 있었다. 강태준 총수 HLA 100% 일치, 유일한 기증자입니다. 김진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은 한 검사를 피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강 총수는 탈세범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골수 기증자의 자격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성훈 검사님과 당신의 팀이 이 신성한 수술실에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김진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검사님의 정당한 법 집행이 1분만 더 빨랐다면 저 무균 모듈의 전원이 차단되었을 테고 저 아이는 당신들 손에 죽었습니다. 한성훈 검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 혹은 거대한 비극의 한가운데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민병훈 측에서 그에게 강태준의 비리를 제보했지만 이 그림은 아니었다. 그는 이용당한 것이거나 혹은 강태준의 쇼에 속고 있거나 시오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진우가 그의 속을 읽은 듯 물었다. 좋습니다. 검사님의 권한으로 지금 당장 저 MCR의 문을 강제로 여십시오. 그리고 저 아이의 죽음을 생중계하십시오. 김진우가 자신의 폰을 들어 라이브 스트리밍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오메가 플랜의 2단계 여론전이었다. 김진우는 국세청이 진입하는 순간부터 이 모든 상황을 유진 총수의 사생활이 아닌 공권력의 과잉 진압으로 인한 아동 살해 위협으로 프레임을 바꿔 유진과 계약된 해외 통신사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뿌리고 있었다. 국내 언론은 민병훈이 막을 수 있어도 해외 서버에서 송출되는 이 라이브는 막을 수 없었다. 이미 수만 명이 국세청 아픈 아이 수술실 덮쳐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 있었다. 민병훈의 칼이 이제는 민병훈을 겨누고 있었다. 한성훈 검사는 이를 갈았다. 그는 함정에 빠졌다. 그가 여기서 물러서면 직무유기였고 밀고 들어가면 살인 방조범이 되었다. 전원 멈춰. 그가 힘겹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현장을 통제한다. 수술이 끝나는 즉시 강태준 총수를 체포할 것이다. 그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그 누구도 이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김 실장 당신도 포함해서 폭풍의 눈은 지켜졌다. 김진우는 검색에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검사님. 수술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는 한서연에게 안심하라는 눈빛을 보낸 뒤 다시 서재로 돌아갔다. 민병훈의 남은 다리들을 마저 자르기 위해 MCRN. 강태준은 이 모든 소동을 어렴풋이 들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다. 골수를 채취하는 고통이 전신을 휩쓸었다. 하지만 그는 견뎠다. 자신의 골수가 필터를 거쳐 따뜻한 생명의 피가 되어
마침내 지우의 작은 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상상하며 심연의 대면, 폭풍의 눈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요했다. 이동식 무균 모듈 MCR의 흰색 벽은 바깥 세상의 혼돈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MCR 내부에는 오직 기계의 낮은 작동음과 강태준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한지우의 미약한 호흡만이 존재했다. 윤형석 원장과 의료팀은 방진복 속에서 땀을 비오듯 흘리며 아버지에게서 채취한 붉은 생명 골수를 딸의 작은 몸으로 옮기는 마지막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태준은 수술대에서 갓 내려와 비틀거리는 몸을 의료용 의자에 기댄 채였다. 후장골에서 골수를 뽑아낸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그는 마취조차 거부한 상태였다. 그는 유리병 너머 자신과 똑같은 피가 수혈되는 딸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그의 뼈와 피로 지금 채워넣고 있었다. 한서연은 MCR의 차가운 강화 유리에 이마를 대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올랐지만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하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을 향해 절박하게 빌고 있었다. 그녀의 등 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그들을 겨누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팽팽한 대치 상태로 얼어붙어 있었다. 한성훈 검사와 국세청 조사관들은 더 이상 강제로 진입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김진우 실장이 보여준 라이브 영상과 MCR의 존재로 인해 자신들이 민병훈의 더러운 전쟁에 총알바디로 동원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검사였다.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수술이 끝나는 즉시 강태준 총수를 연행합니다. 한성훈 검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그는 원칙주의자였고 강태준이 벌인 이 모든 일, 헬기동원 고스트팀의 공무집행방해 이 불법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비극적인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태준의 방패가 아니라 법의 칼이었다. 바로 그때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김진우 실장이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밤샘 작업으로 핏기가 없었지만 그가 쥔 태블릿의 화면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한성훈 검사를 지나쳐 거실의 가장 깊숙한 곳 통신 허브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오메가 플랜의 마지막 단계였다. 계엄사님, 김진우가 뒤를 돌아보았다. 5분, 아니 1분만 기다려 주십시오. 검사님이 지금 체포해야 할 사람이 정말 강태준 총수인지 직접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는 태블릿의 화면을 거실의 가장 큰 TV 모니터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심연 에비스이라 이름 붙여진 파일이었다. 그것은 지난 5년간 독사과 프로토콜이 수집한 민병훈의 모든 것이었다. 단순한 탈세나 횡령이 아니었다. 정계로비 검찰 매수, 그리고 살인교사 미수. 그 파일은 국내 언론이 아닌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그리고 뉴욕 남부지검 SDNY로 동시에 전송되었다. 이게 뭡니까? 한성훈 검사가 눈을 찌푸렸다. 왜 해외로? 민병훈 회장의 뿌리는 국내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진우가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검사님을 위한 특별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진우가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5년 전 그가 민병훈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시켜 설치했던 도청 장치에서 나온 단 하나의 파일이었다. 강태준, 그놈의 아내 아주 순진하게 생겼더군. 자네가 내 제안을 거절하면 그 여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내 전문이거든. 민병훈의 음습하고 노회한 목소리가 펜트하우스의 거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한서연을 직접적으로 협박했던 그날의 녹음이었다. 한서연은 그 목소리에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자신을 버린 이유,
그 지옥 같은 진실이 민병훈의 목소리로 증명되고 있었다. 이 개자식. 한성훈 검사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는 그제야 이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강태준은 도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5년 전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오직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북악산 자락의 한옥 저택. 민병훈은 자신의 총이 되어야 할 한성훈 검사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자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앞에는 최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오 부장검사와 박 의원. 갑자기 연락이 시끄럽다. 민병훈이 찻잔을 집어던졌다. 고작 강태준 하나, 그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그때였다. 그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수십 수백 통의 전화. 발신자는 그가 부채를 쥐고 있던 검사장 장관 그리고 미국 로펌의 변호사였다. 회장님 뉴욕지검에서 회장님의 미국 자산 전체를 동결했습니다. 자금 세탁 혐의입니다. 뭐라고? 민병훈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TV 화면. 국내 뉴스가 아니었다. CNN과 BBC 월드뉴스가 긴급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K-파이낸셜 민병훈 회장의 불법 로비 및 국제 자금 세탁 혐의. 뉴욕 검찰, 수사 착수, 그리고 그들은 5년 전의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 그 여자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민병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강태준이 고작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방어전이나 펼치고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딸을 미끼로 자신을 이 수술실이라는 함정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자신이 강태준의 약점을 공격하는 동안 강태준은 자신의 심장을 꿰뚫어 버렸다. 강태준. 민병훈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그 노예한 탐욕이 순수한 광기로 변모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무너지더라도 너 하나는 데리고 간다. 그는 수행비서들을 향해 포효했다. 차 돌려 유진타워로 당장 그들에게도 연락해 그 빌어먹을 펜트하우스의 문을 박살 내버리라고. 그가 말하는 그들은 유진의 고스트 팀과는 질이 다른 진짜 피와 폭력으로 움직이는 사설 용역 깡패들이었다. 펜트하우스. 수술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윤 원장이 마침내 지유의 몸에서 마지막 바늘을 제거했다.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탈진 상태였지만 환희에 차 있었다. 이제 지유 양의 몸이 스스로 싸워주길 바랄 뿐입니다. 강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휘청였다. 한서연이 그를 부축했다. MCR의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태준은 윤 원장에게 밀려나오는 지유의 침대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는 딸의 작은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강태준 씨. 한성훈 검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저기가 없었다. 오직 복잡한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당신이 겪은 일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구르르릉 쾅. 한 검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100층 엘리베이터 홀 전체가 폭발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지키고 있던 강화 유리문이 밖에서 동원된 거대한 파쇄기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그곳으로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를 든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뒤로 피에 젖은 눈을 한 민병훈이 걸어 들어왔다. 강태준. 국세청 조사관들과 고스트팀이 그들을 막아섰지만 민병훈의 사병들은 숫자가 훨씬 많았고 무엇보다 그들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제호 새끼, 저 새끼를 잡아. 민병훈이 손가락으로 강태준을 가리켰다. 그는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는 강태준이 아니라 MCR을 노려보고 있었다. 저 기계를 부숴버려. 저놈의 희망을. 박살내. 용력 하나가 쇠 파이프를 들고 MCR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지우의 침대 앞을 막아섰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갔다. 강태준은 골수를 뽑아내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쇠파이프가 서연의 머리 위로 내리꽂히려는 찰나, 날카로운 총성이 울려 퍼졌다. 공기총 소리가 아니었다. 실탄이었다. 한성훈 검사가 자신의 권총을 민병훈의 사병 그 쇠파이프를 든 남자의 다리를 향해 정확히 발사했다. 멈춰. 전원.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한 검사가 민병훈을 향해 총구를 겨누었다. 민병훈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특수 공무집행방해, 살인교사, 그리고 검사에 대한 살해 위협. 민병훈은 자신을 겨눈 총구를 보고도 미친 사람처럼 웃었다. 체포하. 내가 누군데 감히 내까지 깨. 당신은 끝났어. 민병훈. 그를 향해 걸어온 것은 한 검사가 아니었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서연의 부축을 받으며 피를 토할 것 같은 얼굴로 민병훈의 앞에 섰다. 당신은 내 딸을 건드렸어. 그게 당신의 패배 이유야. 민병훈은 마지막 발악으로 강태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힘이 빠진 노인에 불과했다. 강태준은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민병훈의 주먹을 자신의 턱으로 받아냈다. 그리고 쓰러졌다. 총수님, 태준씨. 강태준은 바닥에 쓰러져서도 민병훈을 노려보며 웃었다. 피가 섞인 미소였다. 네가 졌어. 한성훈 검사와 조사관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민병훈을 수갑으로 제압했다. 강태준은 자신을 흔드는 서연의 손길을 느끼며 지유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지켜낸 것이다. 강태준은 그 평온한 얼굴을 마지막으로 의식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가라앉았다. 아바,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유진그룹의 스캔들과 K파이낸셜의 몰락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이들에게 그 6개월은 5년의 세월만큼이나 길고도 농밀한 시간이었다. 민병훈은 몰락했다. 강태준이 터뜨린 심연 아비스. 파일은 단순한 비리 폭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잇던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는 칼이었고 뉴욕 남부지검을 움직인 국제적인 증거였다. 민병훈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한성훈 검색에 체포된 직후 쏟아지는 증거들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그의 마지막은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법의 심판대 위에서 늙고 병든 초라한 죄수복 차림으로 끝을 맺었다. 유진그룹 역시 거대한 경랑에 휩싸였다. 강태준이 오메가 플랜을 가동하며 저질렀던 수많은 불법 행위들, 사설 용병, 고용 공무집행방해, 불법 헬기 운용은 그가 민병훈이라는 거악을 잡았다는 사실과 별개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했다. 재계는 유진의 총수가 바뀔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고 법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다. 그날 펜트하우스에 있던 한성훈 검사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불법을 옹호하지 않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공권력이 한 아이의 생명을 담보로 어떻게 이용당했는지를 법정에서 담담히 증언했다. 그는 총수이기 이전에 아버지였습니다. 강태준은 총수직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그는 유진의 모든 지분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천문학적인 벌금과 추징금을 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했다. 한때 얼음 심장이라 불리며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이제 유진 타워가 아닌
서울 외곽의 한적한 재활병원 근처의 작은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그 재활병원의 정원에서 한지우가 퇴원했다. 다 잡았다. 맑고 청아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늦가을의 정원을 가득 메웠다. 6개월 전 MCR 안에서 창백하게 잠들어 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지우는 통통하게 살이 오른 뺨을 붉히며 낙엽 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골수 이식은 기적적으로 성공했고 아이의 몸은 아빠의 생명을 완벽하게 받아들였다. 한서연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5년간의 그늘 대신 옅지만 따뜻한 햇살 같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지난 6개월간 지우의 병간호와 동시에 강태준의 재판을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고 5년 전의 진실과 그날 펜트하우스에서의 모든 일을 증언했다. 그녀는 아직 강태준을 완전히 용서하지 못했다. 아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았다. 5년간 증오했던 남자는 사실상 민병훈이 만들어낸 허상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살린 남자는 그녀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낯선 남자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관계의 부모가 되었다. 지우야 천천히 뛰어넘어져. 서연이 다정하게 소리쳤다. 지우가 달려가던 방향을 틀어 서연이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로 달려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수십억짜리 맞춤 정장 대신 낡은 면바지와 두툼한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유진의 총수로서 그가 뿜어내던 위압감과 냉기는 사라지고 대신 어색하고 서투른 하지만 딸의 재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지우가 넘어질까봐 두 팔을 벌린 채 안절부절 못했다. 아저씨, 나 잡아봐요. 지우가 까르르 웃으며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6개월이 지났지만 지우는 여전히 그를 아빠라고 부르지 못했다. 그날의 공포스러운 첫 만남과 수술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뒤섞여 아이는 그를 아저씨라고 불렀다. 태주는 단 한 번도 그 호칭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에게는 그마저도 과분한 부름이었다. 지우, 이제 집에 가야지. 아저씨, 피곤하시겠다. 서연이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주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마치 학생처럼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지우의 퇴원 수속을 위해 오늘 이곳에서 만났다. 그들의 관계는 아직 공동 육아라는 이름으로만 정의되어 있었다. 아니, 괜찮습니다. 태준이 서툴게 대답했다. 그는 지우를 번쩍 안아들었다. 아이는 이제 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렴풋이 아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과 같은 피가 흐른다는 본능적인 끌림인지 지우는 그의 목을 꼭 안았다. 태준은 그 작은 온기에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을 지었다. 태준 씨. 서연이 병원 정문을 나서며 그를 불렀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의 재판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삶을 묻고 있었다. 유진, 그렇게 괜찮아요. 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지우를 고쳐 안고 자신이 한때 왕으로 군림했던 저 멀리 서울 도심의 유진타워를 바라보았다. 5년 전 난 당신을 지키기 위해 유진을 선택했다고 생각했어. 민병훈으로부터. 유진을 지켜내야 당신도 안전할 거라고. 그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5년 전의 그 냉혹한 눈이 아니었다. 하지만 틀렸어. 난 그저 내 왕국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당신을 핑계로 진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날 펜트하우스에서 지우를 잃을 뻔하고 나서야 깨달았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서연아. 내 돈, 내 명예, 내 회사. 전부. 그런데 이상하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단 한순간도 후회되지 않아. 지금 내 팔에 안겨있는 이 무게가 내가 5년간 지키려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무겁고
소중해. 서연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다시 촉촉해졌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태준의 어깨에 붙은 낙엽 하나를 떼어주었다. 아주 사소한 하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따뜻한 접촉이었다. 그들은 근처 공원에 잠시 들렀다. 지우가 퇴원 선물로 그네를 타고 싶다고 졸랐기 때문이었다. 늦가을의 공원은 한산했다. 서연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그들을 지켜보았다. 강태준은 거대한 몸을 굽혀가며 지우를 그네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밀어주고 있었다. 대요, 더 높이 나. 지우가 신이 나서 외쳤다. 넘어질라. 이 정도면 됐지. 태준이 쩔쩔매며 대답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전쟁을 벌이던 남자가 내 살배기 딸이 원하는 그네의 높이를 맞추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다. 서연은 그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가 그네에서 내려 태준의 손을 잡고 그를 이끌었다. 아저씨, 저기 시소. 지우야, 아저씨는. 괜찮아요, 가요. 아이는 천진난만하게 그를 끌었다. 지우는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끌고 가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자신을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는 이 큰 남자. 병원에서 매일 자신을 찾아와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던 남자. 자신에게 피를 나눠준 남자. 아저씨. 지우가 그를 불렀다. 태준은 걸음을 멈추고 그녀와 눈을 맞췄다. 아니. 아이가 고개를 작게 저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아빠. 강태준의 세상이 그 순간 멈췄다. 아빠 빨리 와 시소 타자. 아빠가 밀어줘야지. 지우가 그의 손을 잡아 끌며 다시 제잘거렸다.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강태준의 심장에 박혀있던 5년의 얼음을 완전히 녹여내렸다. 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는 웃고 있었다. 5년 전 로비에서 흘렸던 절망의 오열이 아닌 생애 처음 느껴보는 기쁨과 안도의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웃고 있었다. 강태준은 지우를 향해 활짝 웃었다. 그 냉혹했던 CEO의 얼굴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미소였다. 그래, 가자 딸. 그는 지우의 손을 꼭 잡고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